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낙관주의 연습. 지은이는 스페인의 정신과 의사 마리안 로하스 에스타페입니다. 이 책은 스페인 100만 부 판매, 아마존 독자 리뷰 13,000개, 5년 연속 심리학 베스트 1위, 30개 언어로 번역된 화제작입니다. 낙관주의자가 되라. 비관론자들은 별의 비밀을 발견해낸 적도, 지도에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항해한 적도, 영혼을 위한 새로운 안식처를 보여준 적도 없다. 헬렌 켈러. 모든 생각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정신적,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좋은 생각은 좋은 변화를, 부정적 생각은 안 좋은 변화를 가져온다. 부정적 생각은 안 좋은 기분을 만들고 그 기분은 감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것은 추정이나 주장이 아니다. 최신의 발전된 자기공명 영상 기술이 뇌와 신경계의 실시간 혈류 변화를 통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행히 우리는 생각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변하고 좋아진다. 그날 나는 뉴욕에서 이륙한 비행기에서 한 노신사 옆에 앉게 되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나는 의대 대학원 수업 노트를 보고 있었다. 내가 수백 개의 신체 기관 이름을 외우느라 애쓰는 동안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의학을 공부하는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제 부친도 의사십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했다.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자세히 관찰하고 잠시 침묵한 후에 내 취향과 성격에 대한 아주 특별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내게 전공을 마치면 CIA에서 법정신의학자나 연구원으로 일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순간 내 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나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이후 나는 그에게 여러 번 편지를 썼고 우리는 몇 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 삶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CIA에서 일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분석가 친구의 명함을 늘 지갑에 넣고 다닌다. 그걸 볼 때마다 기회는 가까이에 있지만 그것들을 잡으려면 직접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리곤 한다. 기회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온다. 그 누구도 내 삶을 계획해주기 위해 집으로 먼저 찾아오지는 않는다. 내가 직접 그것을 찾으러 나가야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인생의 기회와 태도와 낙관주의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삶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기회를 포착하게 하고 행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수년간 이루어진 실험들은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반응 방식과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뇌와 생리학적 지표, 유전자, 세포, 감정, 정서, 생각은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신체 질병은 많은 경우 감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우리는 언제나 신체 질병이 우리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려고
항상 노력할 수 있다. 행복은 정의되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다. 행복을 알려면 그것을 느껴봐야 한다. 행복은 우리가 삶과 존재에 부여하는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삶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의미를 잃어버린 세상, 방향 감각을 잃은 세상에서는 보통 의미를 감각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육체적 만족과 섹스, 음식, 술과 같은 것들을 미친 듯이 탐닉하고 감각으로 자신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점점 블랙홀처럼 커지고 그것이 온통 삶을 지배한다. 결국 이것은 심리적 손상이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소유를 추구하고 종종 그것을 행복과 연결한다. 우리는 평생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 정서적 안정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존재에 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 진정한 행복의 토대이다.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가벼운 행복을 조심하라. 오늘날 인구의 20%가 정서적 문제로 약을 먹는 걸 보면 이런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은 뭔가 잘못되었다. 자존감과 행복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 내면의 균형이 있고 삶의 작은 것들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적절한 자존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 상태로 연결되고 행복감으로 이어진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태도와 방식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망가뜨리는 사건들은 삶에 중요한 흔적을 남긴다.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식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 능력은 내면의 힘인 회복력, 즉 회복 탄력성에서 나온다. 회복력이란 개념은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보리스 슈릴리크에 의해 널리 퍼졌다. 회복력이란 어떤 자극으로 생긴 혼란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이다. 슈릴리크는 그 의미를 인간이 상처를 남기지 않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능력, 즉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했다. 고통스러운 상처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열쇠는 연대와 사랑, 타인과의 만남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를 둘러싼 애정 속에 있다. 슈릴리크에 따르면 회복력의 기둥은 세 가지이다. 1. 개인적인 특성.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내적 도구인 확실한 애착관계 형성이다. 이것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 중 하나이다. 2. 가족과 사회적 환경. 부모나 보호자, 그 외에 애착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주는 도움이다. 이것들은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열쇠이다. 3. 사회적 상황. 사회적 법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도움은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준다. 행복한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다. 2017년 통증 저널 기사에 상담 시 치료자의 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면 통증 감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믿을 만한 의사, 오래 함께한 치료사 또는 질병의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통증을 설명하기만 했는데 자동으로 증상이 나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의사는 환자에게 인간 비타민이 되어야 한다. 때론 의사가 미소를 지어주거나 긍정적인 말 또는 희망적인 말만 해줘도 충분할 때가 있다. 제 아무리 겁쟁이라도 사랑 앞에서는 용감해지고 영웅으로 변한다. 플라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변한다. 연대의식과 자원봉사, 타인을 위한 헌신은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호해주는 중요 요소이다. 살면서 대부분의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 호감이 생기지 않고 존재만으로도 불안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그들은 해로운 존재가 될 위험이 크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정서적으로 끌어내리는 감정 뱀파이어로 변한다. 로버트 월딩거는 행복에 관한 최고의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다. 75년 동안 피실험자들에게 일과 가정생활, 건강에 대해 질문했다. 그 연구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간단하다.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다. 사회적 연결성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반대로 외로움은 뭔가를 죽이게 된다. 말이 좀 세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외로움은 뭔가를 죽인다. 사회적 연결성은 인맥의 양이 아니라 질이고 친밀한 사이일수록 질이 더 중요하다.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갈등이 심하거나 애정이 없는 결혼 생활은 매우 해롭다. 좋은 관계는 신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한다. 모든 애정적, 사회적 또는 정서적 유대감의 기초는 다른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즉,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아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싫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중요한 내용은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사람들의 생활과 취미, 관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당신의 기준과 신념 또는 가치를 강요하지 말라. 웃어라. 그들과 함께 웃어라. 노래하라. 단 합창으로. 집단으로 노래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가능하면 도와주라.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고 비판하지 말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로 가득한 해로운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야기를 들려주라.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뇌가 공감과 사교성과 관련된 화학물질인 옥시토신을 방출한다.
공감할 때 거울 뉴런이 작용한다. 사랑과 전쟁뿐 아니라 우정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같은 말들이다. 행운이나 복은 모두 입에서 나온 말이 불러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내주어야 함을 잊지 말라. 비타민 같은 사람, 보탬이 되는 사람, 돕는 사람,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낙관주의자가 되라.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생리학적 이유가 있다. 친절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많은 혜택이 있다. 친절은 엔도르핀을 생성하여 스트레스와 불안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고혈압과 심혈관 문제가 개선되고 통증도 줄어든다. 영화건 현실이건 좋은 사람들을 지켜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생리적 효과가 나타난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즐길 때 분비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다. 옥시토신과 도파민, 즉 쾌락 호르몬이다.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면 옥시토신이 활성화되어 신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불안감을 줄여주고 심장을 보호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옥시토신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높아지면 사랑과 공감, 연민과 같은 감정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아주 높으면 분노하거나 화를 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또한 옥시토신 수치가 높으면 두려움을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가 비활성화된다. 따라서 불안과 괴로움, 집착 및 부정적인 생각의 강도도 약해진다. 한번 친절한 사람이 되어보라.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찾아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노력해보자. 많이 웃어주고 마음속으로 너무 많이 판단하지 말자. 당신이 진심으로 그런 결심을 하면 뇌와 감정, 그리고 몸의 생화학을 바꿀 수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여러 면에서 위대한 스승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남은 마지막 자유, 즉 삶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는 뺏을 수 없다.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이런 자유가 있으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빅터 프랭클은 희망과 열정에 관한 생화학적인 측면은 몰랐지만 붙잡을 기억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트라우마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살다 보면 기억만으로도 수년간의 고통을 지울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의 고통을 더 잘 견뎌냈다. 삶의 목적, 목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더 많은 이유로 행복하다. 생각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킨다. 영화관이나 극장에 갔는데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상상해보자. 불이야. 당신은 곧바로 경계하면서 불안에 휩싸여 가까운 출구 쪽으로 뛰어나갈 것이다. 시상 하부에서 신호를 받고 나면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 일련의 호르몬을 방출하는데 그 중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두드러진다. 코르티솔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과잉 분비되면 몸에 해롭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우리는 밖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한다. 혈액은 피하거나 방어하는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장에서 근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불안하면 식욕이 떨어진다. 또 심박수가 빨라지면 심장은 더 빨리 펌프질을 하며 갑작스러운 위협에 대응하게 한다. 코르티솔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서 포도당과 단백질을 혈액으로 방출한다. 코르티솔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심각한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다. 갑자기 위협을 받으면 몸은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애쓴다. 성장과 관련된 기능을 포함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마비시킨다. 매일 우리 몸에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기 때문에 매일 세포 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성장이 저해된다면 몸은 잃어버린 세포를 대체하지 못해서 아플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난 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지금 극장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지만 갑자기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들고 불안감이 엄습할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비상구 주위를 쳐다본다. 출구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바꾼다. 지금 당신에게는 이전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중이다. 그 순간 당신의 몸에는 불이야 소리를 듣고 경보음이 울릴 때와 같은 양의 코르티솔이 나온다. 뇌와 몸은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우리가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면 실제로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와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된다. 지치게 하는 일을 상상할 때마다 몸에서는 똑같은 경보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그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코르티솔이 나온다. 실제 또는 상상으로 걱정하거나 오래 위험을 느끼면 코르티솔은 권장 수치보다 최대 50% 증가할 수 있다. 직장이나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명성, 우정, 사회적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만 해도 활성화된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증가하면 독성 물질처럼 작용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주로 두 가지 문제를 겪는다. 신체 성장과 건강한 재생이 중단되고 면역계가 억제된다. 위협적이라는 생각만 해도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신체의 다양한 세포들에 매우 해로울 수 있는 단백질이다. 이것은 면역계의 세포 감소와 관련이 있으므로 감염에 더욱 취약해진다. 스트레스와 다양한 문제, 두려움 또는 긴장감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오랫동안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나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면
세포가 더 많이 파괴되고 조기 노화를 초래한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많은 질병이 시작되고 촉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뇌와 몸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정신 상태를 바꿀 때마다 신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분자뿐만 아니라 세포 및 유전자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신체 상태를 바꾸면 머리와 감정이 변화를 알아챈다. 생각은 우리 신체를 변화시킨다. 스트레스를 받는 뇌는 해로운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의 결과이다. 두뇌는 몸에 대해 특별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생각은 머리와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만일 편안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몸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된다. 하지만 뭔가에 놀라면 자동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부정적이고 괴롭거나 해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뇌가 신호를 받아서 그런 생각들에 갇혀있게 만드는 고속의 전형회선 신경회로를 만든다. 뇌와 장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식도에서 항문으로 이어지는 소화관은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로 덮여 있다. 이것은 손에부터 척수까지의 중추신경계에 있는 모든 세포 수와 맞먹는다. 게다가 소화관 안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미생물이 서식한다. 그들은 영양소와 음식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량의 분자를 장으로 방출한다. 생쥐 실험의 연구 결과는 세균총 부족이 뇌를 포함한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세균총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환자의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장내 미생물은 장 투과성 조절과 우울증의 염증 성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은 행복과 웰빙, 식욕, 성욕 및 심신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불안과 우울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뇌 내 세로토닌이 우울증을 낮춘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신체의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10%만이 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인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과거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낙관하며 현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울하고 신경질적이며 원망이 많다.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우울과 불안은 21세기의 두 가지 큰 질병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몸과 마음은 그것을 마치 진짜 일어난 것처럼 경험한다. 우리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간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법을 잊어버렸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삶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다. 피해의식을 조심하라.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라. 당신의 가치에 집중하라.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외부의 강요나 평생 지고 살라고 요구받은 것들 때문에 당신 스스로 너무 힘들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 우울증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전염병 중 하나이다. 스페인만 해도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우울증은 슬픔의 질병이다.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두통, 가슴 압박감, 전신 통증이 일반적이다.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 침체인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을 때 자주 발생한다. 진짜 임상적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슬픔을 가늠할 수가 없다. 우울증의 고통은 자살만이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길이라 여겨질 정도로 매우 깊고 심각하다. 그 누구도 우울증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다.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당신에게 해를 입힌 대부분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때론 그들 자신조차도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것을 찾아서 물어보면 놀랍게도 당신이 위로를 받게 된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은 원한, 즉 해로운 방식으로 순환되는 감정과 생각의 반복이다. 모든 종교와 윤리체계의 기본 축에는 용서가 있다. 특히 불교에서는 그것을 깊이 다룬다. 인간은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의 가르침이 있다. 시몬 비젠탈은 오스트리아계 유대인 건축가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5곳의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고 1944년 미군에 의해 해방되었다. 이후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가장 유명한 나치 사냥꾼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1000명 이상의 나치를 법정에 데려왔다. 그는 자신의 책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에서 용서의 큰 딜레마에 관한 생각과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했다. 강제 수용소에 있던 어느 날 한 간호사가 그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그는 한 죽어가는 나치 친위 대원이 있는 방으로 가게 되었다. 22살의 나치 청년 칼 자이들은 총을 맞고 치명상을 입은 상태여서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죽기 전에 유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호사에게 이상한 부탁을 한 것이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시몬은 그의 곁에 머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린 시절 그리고 나치 청년들과 어떤 잔혹 행위를 했는지 말하고 싶어 했다. 그러던 그는 시몬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저지른 가장 잔혹한 행위 중 하나를 고백했다. 한 집에서 유대인 가족을 잔인하게 폭행한 후 집에 불을 질러 그들을 죽인 이야기였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말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 어린아이의 눈빛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아이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했다. 몇 시간 동안 시몬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청년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지금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인이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계속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알지만 당신의 대답 없이는 평화롭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은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책에서 이 질문을 파고든다. 내가 그를 용서해야 했을까? 뉘우치며 죽어가는 그 나치의 침대 곁에서 내 침묵은 옳은가? 문제의 핵심은 용서의 문제이다. 있는 것은 시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용서는 의지의 행위이며 고통받은 사람만이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다. 용서는 상대방이 한 일이 받아들일 만하다거나 이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때때로 그 범죄가 너무 극악무도하고 비인간적이어서 가해자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회복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도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당신의 마음에 닻을 내리도록 내버려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상처와 독, 원한 때문에 그것을 놓아주지 못한다면 계속 고통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피해자의 손에 달렸지 가해자의 뉘우침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준다. 내 임상 경험에 따르면 용서는 항상 효과가 있다. 용서는 과거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오는 다리이다. 두려움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와 쭉 함께해 왔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인 티투스 리비우스는 두려움은 항상 있는 사실보다 더 나쁜 상황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고 올바른 관리법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그것을 해석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행복의 열쇠인 것이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기로 결정을 내렸는지에 달려있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우울하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하고 현재에 있으면 평온하다. 노자. 당신의 삶은 외부 사건에 대응하는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감정에는 생각이 선행된다. 생각은 감정 생성에 책임이 있다. 느낌은 그 감정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다. 뇌가 없으면 감정도 없다. 모든 생각은 정신적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우리에게 해로운 감정은 생각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배우거나 재교육할 수 있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려면 생각하는 방식을 다듬어야 한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당신에 관한 생각이나 가장 괴롭고 슬픈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해로운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무언가가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가고 그 무언가가 해로운 방식으로 당신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을 교육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결정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이다.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주변의 해로운 사람이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탓하지 말자.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삶의 주인이 되라. 신념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신념체계는 삶과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다. 신념들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견들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신념체계 혹은 선입견, 고정관념은 우리의 삶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내내 강조한 것처럼 행복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기분은 상당한 힘을 갖고 있다. 기분은 태도에 달려 있다. 태도는 삶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이다. 결정이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개선할 수 있다. 태도는 기분을 움직이는 강력한 활성제이다. 관심 있는 자동차 모델이 있다면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그 자동차만 찾아볼 것이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핵심은 뇌에 목표와 꿈을 심어서 그것들이 우리 옆을 지날 때 그쪽으로 주의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심지어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의 삶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크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꿈꾸라. 하지만 작은 것부터 행동하라. 당신의 상상력을 건강하게 사용하라. 정말로 무언가를 원하고 열심히 상상한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말처럼 아래의 토대를 쌓을 수만 있다면 하늘의 성을 쌓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라. 꿈을 꾸라. 신경생물학적으로 무언가를 강한 희망을 품고 상상하면 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삶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존재의 깊숙한 곳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크거나 작은 계획을 이루는데 열정을 쏟아라. 그러면 마음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안정감과 자신감, 기쁨을 얻게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뇌가 변하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재생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데 열정과 꿈이 그 중 하나다. 원한다면 모든 인간은 자기 두뇌의 조각가가 될 수 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나의 최고 버전을 끌어낼 수 있는 정신 상태를 갖자. 진정한 발견의 행위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오래된 땅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라. 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는 것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각된다. 당신의 주의력을 훈련하라. 당신의 환경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라.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라. 결단하라.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잡아라. 감정이란
크고 작은 강도의 정서 상태이자 삶의 환경, 일상적 사건 및 타인이 알 수 없는 각 개인의 주관성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고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표현한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색깔과 풍미를 부여한다. 더 적극적으로는 감정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분 좋아 라고 말하면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난 건강한 것 같아 라고 확신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난 혼자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와 데보라 데너 박사는 미국의 가톨릭 수녀 1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평균 나이가 22살쯤 된 수녀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 짧게 기술하게 했다. 그리고 60년이 흐른 뒤 그 기록과 그녀들의 삶을 비교 분석하였다. 60년 전 20대에 썼던 자서전 노트에 표현된 긍정적인 감정과 장수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가 발견됐다. 84살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쓴 사람 중에는 90%가 살아있었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적게 쓴 사람 중에는 34%만 살아있었다. 다시 10년이 지난 94세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쓴 사람 중 54%가 살아있었고 적게 쓴 사람 중에는 11%만이 살아있었다. 또한 더 많은 생각을 표현하거나 풍부한 어휘를 가진 수녀들은 85세 이후 노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았다. 참고로 85세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약 50% 정도이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사망한 후에도 분석할 수 있도록 뇌를 기증했기 때문에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발견은 병과 증상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뇌가 심하게 손상된 수녀라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은 경우가 많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명백한 치매 증상을 보였던 수녀들의 뇌 조직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도 발견되었다. 또한 가장 건강한 뇌는 100살 이상 살았던 수녀들의 뇌와 일치했다.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결론을 얻었다.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노쇠와 정신적 노화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었고 그 열쇠는 긍정적인 감정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을 차단하고 없애라고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 감정적인 것이 약함이나 결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눌린 감정들은 잠재의식에 갇히거나 묻혀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삶의 다른 순간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마음의 균형을 심각하게 망가뜨린다. 만일 타인의 생각에 겁먹고 다른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 거라 불안해하거나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계속 두려워하면 결국 내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감정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를 해롭게 한다. 과학은 감정과 관련된 질병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준다. 피부학에서는 분노와 좌절, 불안 또는 죄책감을 경험하는 환자에게 특정 피부 질환이 발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장학에서는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사람들 또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 심장마비가 더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위장병학에서는
시험이나 면접 때문에 생기는 불안 같은 감정과 소화궤양, 위장 질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포착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몸과 마음의 관계가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종양학 분야이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로렌스 레샤는 500명 이상의 암 환자의 삶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암 발생 사이에 매우 중요한 관계를 밝혀냈다. 연구 대상자 대다수가 가까운 관계가 깨졌을 때 패배감을 느꼈고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이런 억압된 감정은 신경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 반응에 역효과를 나타냈다. 암은 스트레스와 감정들과 어떤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 과정은 명확하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과학자가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암 발병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직관한다. 당연히 암 발생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있다. 아직은 감정과 암의 직접적 연관성을 다루는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삶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어느 날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생하더니 결국 암에 걸렸어 라고 생각할 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코르티솔은 신체 세포에 해로운 염증을 유발한다. 최근 바르셀로나 병원 클리닉 서비스의 책임자인 페레 가스콘 박사는 인터뷰에서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가 암 진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라고 인정했다. 이 종양학자는 정신신경계와 암 관계 연구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연구자 중 한 명이다. 우리 몸에는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50억에서 2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은 혈액이다. 혈액의 구성은 세포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누가 혈액을 통제할까? 신경 호르몬계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암세포와 신경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종양세포에는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뇌와 관련된 물질에 대한 수용체가 있다. 감정과 강한 스트레스는 신체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암과 마음, 즉 신경계와 감정계 사이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암은 면역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걱정, 슬픔 및 트라우마가 많은 상황에서는 면역력이 낮아지고 심각한 질병의 발병률은 높아진다. 해로운 감정들이 바로 암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서적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외로움과 아픈 가족 구성원, 환경과의 나쁜 관계,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큰 슬픔 또는 업무나 금전 문제들이다.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면 신체의 염증 수치를 조절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긴장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우리는 숨 쉬어 라고 말한다.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의 하나는 애리조나 대학의 통합의학 책임자인 앤드류 웨일 박사가 만든 호흡법이다. 그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 표지에 2번이나 등장했고 자신의 호흡 이론을 말하기 위해 오프라 윈프리와 인터뷰도 했다.
그는 호흡 시간에 따라 336 또는 478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478 방법은 다음과 같다. 4초 동안 숨을 들이쉰다. 7초 동안 호흡을 멈추고 참는다. 8초 동안 숨을 내쉰다. 실제로 밤에 침대에 누워서 해보면 잠을 자는데 매우 유용하다. 하루에 2번씩 해보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신체와 호흡,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계를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 강력한 치유 수단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성찰과 명상, 기도이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 명상에서 가져온 개념으로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 챙김은 종교가 아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명상과 마음 챙김이 특히 몸과 마음에 가져다주는 이점을 밝혀낸 과학적 연구가 많아졌다. 인간의 초자연적 또는 영적 차원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어떤 종류든 충실함과 평화를 갖고 심신 수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낙관주의는 현재 순간을 포착하는 방법이다.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다. 인생에서 더 멀리 항해한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낙관론자는 미래와 자기 비전을 보지만 비관론자는 항상 시작하지 않을 핑곗거리만 찾는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낙관주의 연습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단 하나의 측면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건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죠. 그 중에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하는 것이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는 말 그대로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좋은 것을 상상하고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정신과 의사인데 세크린 유의 서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주장을 합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 구성되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이 결정하며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의 건강마저 우리의 생각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나깨나 생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낙관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내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느껴지는 기분과 감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관점, 낙관주의적 관점으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기분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편, 불만, 원망 등 어떠한 형태로든 편치 않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직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바람직한 시각은 훈련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몇 마디로 설명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마음 경영에서 배운 훈련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와 남은 다르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어떠한 상식적인 기대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정말 내 것으로 체화한다면 타인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와 남은 다르기 때문에 남이 내 기준이나 기대나 잣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이 점을 확연하게 인식하면 당연한 일이 일어났을 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파악만 하는 것이죠. 타인의 언행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을 나와 동일시하며 나의 기준과 바람과 잣대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남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죠. 내 기대와 기준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았을 때 부정적 감정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나는 어리석어집니다. 이것은 참 단순한 훈련 같지만 몇 달을 해도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훈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가슴으로는 인정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인정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관찰하고 교정해주는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훈련해도 스트레스의 70% 이상은 사라집니다. 나의 기대와 기준과 바람, 잣대 등을 치우고 상황과 타인과 사물을 직시할 수 있는 훈련이지요. 운동이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몸의 운동만 생각합니다. 마음의 운동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교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몸 연습은 몸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마음 연습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는데 절대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에도 붙잡히지 마시고 묶이지 마시고 그냥 바로 치우는 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물, 타인, 상황 속에서 좋은 점은 없는지, 긍정적인 면은 없는지 그렇게 찾아보는 낙관적인 눈을 길러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오히려 더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긍정적으로만 보게 되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발전이 없을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 낙관주의자로 평생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시각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삶은 긍정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